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 2025년 8월 비 내리는 어느 날. 40대 중반의 가장 민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보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11억 5천이라니 말도 안 돼. 15억을 넘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 도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면 그때 너무 잘난 척했던 걸까? 4년 전 민수 씨와 그의 아내 지연 씨는 서울의 전세 생활을 뒤로하고 하남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며 쌓아온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교통도 편리하고 개발 호재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괜찮아 보여.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한강도 가까워 당연히 오를 거야. 민수 씨는 아내 지연 씨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민수 씨의 열정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정말 기회일지도.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민수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며 하남의 아파트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미사신도시 지금 완전 핫해.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넘었대. 게다가 개발 호재도 많아서 더 오를 거야.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사신도시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신도시의 매력,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결국 민수 씨는 2021년 초 미사신도시의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의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3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사 후 민수 씨 부부는 미사신도시에서의 삶에 푹 빠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 단지 내에 잘 관리된 조경,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고 공기도 맑아.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3억에 산 게 신의 한 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 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자랑하며 고급 SUV를 리스로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돼.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민수 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 씨의 낙관적인 태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없겠지. 그들은 주말마다 미사신도시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고 아이를 고급 영어학원에 등록해줬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 좀 써도 나중에 다 메꿀 수 있어.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사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정기야. 신도시에다가 인근에 한강까지 있는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9억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가격. 민수 씨는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신도시에 한강까지 가까운데.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미사신도시 이제 끝났다. 금매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민수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소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SUV 리스비와 해외여행 할부금, 게다가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옥죄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자만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쉽게 썼을까? 지연 씨는 민수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여기 투자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살기 좋으려고 온 거지.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 집은 우리 자산의 전부야.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산 거라고. 게다가 우리가 쓴 돈들 다 집값이 오를 거란 믿음 때문이었잖아. 민수 씨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샀을까? 왜 비싼 시세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신도시가 아니라 낡아가는 아파트 시설물과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2024년 말 시장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매수했던 아파트는 11억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3억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팔아야 하나?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 중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억 중반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파는 거 어때?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손실 좀 줄이면. 지연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 살려고 온 거였지. 투자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2025년 봄 미사 신도시의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세는 매입가 13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집값 오르든 말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한강 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게 우리 삶이야. 민수 씨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케팅 고수잖아. 그 경험 살려서 부업하는 것도 좋지.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오랜만에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84타입 11억 8천에 거래됐네. 좀 올랐어.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 2025년 현재 민수 씨 부부는 여전히 미사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매수가보다 낮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사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개발이 계속되며 새로운 상권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부동산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집값은 뭐 오르면 좋고. 현재 하남 미사신도시는 2021년 최고점 대비 약 20-30% 하락 후 2023년 말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특히 한강변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며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정 매물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사 신도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한강변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사례처럼 미사 신도시는 투자와 실거주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개발 호재와 수요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등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엇갈린 정책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습니다. 복덩이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정보만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3억을 바라보던 김포의 아파트가 7억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고점에 매수한 집주인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51세 김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2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대학에 입학했으며 영수 씨와 아내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복잡한 도심 생활에 지쳤던 부부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던 중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던 김포시에 주목했습니다. 김포는 서울과 가깝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면 금방 도착하지요. 게다가 신도시라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수 씨는 부동산 유튜버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끌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도시 호재에 수도권 투자자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더군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교통 호재와 현대적인 신도시 이미지가 영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포는 제2의 분당이 될 겁니다. 라는 커뮤니티의 낙관적인 전망은 그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2021년 여름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김포 한강 신도시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84타입 2020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단지 내 조경은 깔끔했고 고층 매물의 뷰는 부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처에는 대형마트, 공원,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면 입지가 최고야. 서울도 가깝고 집값도 오를 거야. 아내는 살짝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편히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망설이던 아내는 부동산 직원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고층은 이제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이것도 벌써 오늘만 2팀이 보고 갔어요. 부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본 날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며 매물을 잡았습니다. 2021년 여름 영수 씨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84타입을 11억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대출 6억, 그리고 20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을 모두 털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이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싸게 사는 거겠지? 그럼 앞으로 쭉쭉 오를 거야. 이건 절대 실패 없는 투자야. 입주 후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영수 씨는 주말마다 한강변으로 나가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신도시의 카페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김포는 서울의 연장선이라는 글이 자주 올라왔고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는 김포의 대장 아파트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잘 샀다. 여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놀랍게도 계약 2달 만에 같은 단지 84타입의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물이 귀해요. 사겠다는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봤지? 집값 더 오를 거야. 이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잘 샀나 봐. 집값 상승의 자신감은 부부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즐겨도 되지? 영수 씨는 아내와 상의하며 집을 고급스럽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고급 대리석 테이블과 가죽 소파, 북유럽 스타일 조명으로 거실을 새 단장했고 고급 원목 침대와 맞춤형 붙박이장으로 침실을 꾸몄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영수 씨는 웃었죠. 영수 씨는 오랜 취미였던 골프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골프 모임에 가입해 시간 날 때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투자에 성공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괜찮지 라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부부는 캠핑 취미를 살려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최신형 텐트,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 세트로 많은 돈을 지출하며 은퇴 후엔 매달 캠핑 다닐 거야 라며 설레어했습니다.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고 명품 브랜드 옷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라며 아내는 웃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갔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덕분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즐겨도 문제없어. 영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방심했을 때 발생하죠. 2022년부터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 상관없어. 하지만 시장은 그의 생각을 비웃듯 움직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점점 줄어들었고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 저층 매물이 8억대에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누가 그런 가격에 팔겠어? 실거래가 앱을 확인한 순간 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같은 84타입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고민하자고 했잖아. 고급 가구, 골프, 캠핑 장비, 명품 쇼핑까지 쏟아부은 돈이 떠오르며 부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2023년 1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84타입의 거래 금액이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가 11억에 매입한 집이 1년 반도 안 돼서 4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에는 금매 6억 3천만 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진짜인가요? 중개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 가격대에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괜찮을까?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팔면 대출 원금도 못 갚아. 그냥 버텨야지. 계약 당시 받았던 6억 대출의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통장은 과소비로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골프 모임은 부담스러워졌고 캠핑 장비는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죠. 또 명품 구매로 생긴 신용카드 빚은 매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024년 4월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중층의 매물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정말 바닥인가 봐. 11억에 샀던 집이 4억 8천만 원 이상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김포였어?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믿은 거야. 그때 전세 연장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영수 씨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나도 최선이라 생각했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내가 조금 더 고민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너무 자신만만했어. 이제 와서 탓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부부는 대화를 할 때마다 싸움으로 번졌죠. 2024년 말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동일 타입의 금액이 6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억에는 한참 못 미쳤죠. 단지 부동산에는 6억 7천만 원 금매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더라면. 이탈리아산 가구는 빛바랜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부담스러운 허세로 남았고 캠핑 장비는 몇 번 쓰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걸 감당 못할 정도였으면 애초에 꿈꾸지 말았어야 했어.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우리 둘이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나쁘지 않아. 2025년 여름 영수 씨 부부는 결국 집을 안 팔기로 했습니다. 아니, 팔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죠. 손해를 감당할 자신도 새 출발을 위한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마다 단지를 걸었습니다. 단지 부동산에는 금매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소비의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전문가들이 쓴 책, 예를 들어 투자 노하우나 기회를 잡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트렌드, 권리 분석 같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실력을 쌓고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전세 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좋았을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잖아. 부부는 소박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실패와 과소비는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계속 후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망으로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한강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모두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평가됩니다. 한강 메트로자이와 같은 주요 단지는 신축 아파트로서 여전히 김포 내에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순 기준 일부 매물이 조금씩 회복하며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의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호재와 신도시 개발의 안정성으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경쟁 지역과의 비교해서 김포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한강 메트로자이 84타입은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큰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영수 씨 부부에게 이 모든 호재와 전망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호재가 아니라 지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감정, 결정, 그리고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뉴스는 최고가만 보여주고 커뮤니티는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김포 골드라인이 있으니 무조건 오른다. 신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수 씨 부부처럼 그 말을 믿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세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리스크는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성공담과 노하우, 실패 이야기를 반드시 공부하신 후 신중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샛별로 떠오르던 이곳에는 이제 텅 빈 건물과 빚더미에 나앉은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고덕신도시의 한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이곳은 투자자들이 서로 계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최고 27층에 총 800실이 넘는 이 건물은 1.5룸의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원룸의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었다는 소문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결과 평택에 분양하는 이 현장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건물은 80% 이상이 입주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정부의 정책 한 번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극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민수 씨는 2021년 평택 고덕 신도시의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27층 높이의 현대적인 외관, 세련된 인테리어, 신도시 인프라와 교통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는 분양 상담 후 44타입 1.5룸을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4타입의 성공적인 계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원룸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한 채로 큰돈을 벌었으니 두 채면 더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과 수원, 송도, 그리고 속초와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생활숙박시설이라 해도 다들 거주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평택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44타입 매물은 이제 3억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21타입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민수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개의 매물로 인해 쌓인 빚은 수억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내느라 돈이 바닥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텅 빈 건물 쌓여가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홍보에 비추어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 용도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망한 현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곳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용도 변경이 된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도 이 현장이 망했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4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이 생활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약 900실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평택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분양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분양도 잘 됐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생활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남양주 아파트가 무려 2억 2천만 원 증발해서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봄 서울의 투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39세 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저축이 최고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또래보다 많은 돈을 모아놨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통장 잔고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몇천만 원 단위의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만든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휴식 시간도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 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준신축 아파트. 그 앞에 서 있는 30대 후반의 박민혁 씨는 떨어진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억 5,500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4억 초반까지 떨어지며 무려 30%가량 손실 중인데요. 2021년 초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민혁 씨네 부부는 밤늦게까지 유튜브 영상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청주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청주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부부는 자영업으로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굴려야 미래가 있어.
민혁 씨와 아내 소미 씨는 매일 저녁 부동산 공부를 하며 투자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들에게 운명처럼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화면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청주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청주는 신성장의 중심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오송바이오폴리스, KTX, 청주공항,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상은 대형 호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주 복대동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는 2019년 3억대에서 2년 만에 7억대로 뛰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복대동과 가경동은 물론 오송과 오창까지 수도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내 소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영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2021년 3월 부부는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2015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을 5억 5,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전세는 4억에 맞췄습니다. 갭은 1억 5,500만 원이었죠. 가격과 입지, 연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치킨집을 운영해서 모은 돈 1억 2천만 원에 모자란 돈 3,5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청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부는 설렜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 믿었죠. 2년만 버티면 8억은 가볍게 넘을 거야.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지금은 갭 투자이지만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 사서 이사 가자. 그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동일 평형이 5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나 올랐네. 진짜 대박이야. 이 정도면 우리가 치킨집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돈만 좀 더 있으면 한 채 더 사는 건데. 신고가 소식에 너무 행복했죠. 이 소식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한 친구 부부는 민영님의 부부를 따라 옆 동네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한 거야. 돈 벌면 한턱 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죠. 그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또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냉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랑 중심상가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청주에 아직 호재가 많잖아. 그들은 부동산 커뮤니티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상황이 궁금해서 부동산에 들린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24층 매물이 3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나 빠졌다고? 1년 반 만에? 부부가 매입한 고층 매물의 시세는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사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호가 시세도 1억 넘게 하락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금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잘 받아야 3억이에요. 3억 4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3억이라도 잘 맞춰볼게요. 전세가가 4천만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현금을 더 투입해야 했죠. 아내 소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돈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겨우겨우 3억에 들어올 전세입자를 구했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사업자 대출을 합쳐 4천만 원을 메웠습니다. 전세 시세도 떨어져서 역전세를 맞고 집값도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때 최고점일 줄 알았으면 안 사는 건데. 기다렸다가 지금 샀어야 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2025년 5월 최근 해당 아파트 15층 매물이 4억 4,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선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1억 이상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치킨집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민영님 부부의 이야기는 청주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청주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부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그 앞에 서 있는 50대 중반 최성호 씨는 부동산 시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4억대까지 떨어지며 무려 3억 이상 손해 중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너무 쉽게 봤나? 며칠 전 뉴스에서 들려온 부동산 하락 소식과 규제 소식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단어들은 성호 씨처럼 신축 아파트에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호 씨는 20년 넘게 중견기업에 다니며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소득이 높진 않았지만 늘 아끼며 지내왔죠. 명품이나 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월급 통장엔 성호 씨의 월급과 야근 수당, 성과급, 그리고 아내의 맞벌이 소득이 꾸준히 쌓였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은 부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러나 저축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불투명하다고 느낀 성호 씨는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 이자는 터무니없이 낮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손대기 두려웠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그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바라볼 때마다 성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 때가 됐어.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던 성호 씨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에 안정된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의 삶에 큰 로망이 있었죠. 아침이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해질 무렵 아내와 해변을 천천히 걷는 노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20년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죠. 도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속초의 아파트를 화제로 꺼냈어요. 선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성호야, 속초 부동산 지금 대박이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나도 계약했어. 너도 놓치지 마. 이 말은 성호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성호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호 씨의 아내도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전셋집은 편리했지만 내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마침내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죠.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정독하고 투자 관련 책을 뒤지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에 주목했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노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속초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어요. 초고층 오션뷰, 신축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시세까지. 모든 게 부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사는 속초는 관광지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성호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 노후가 행복할 거야. 신축 아파트니까 그때까진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자. 투자용으로도 최고야.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결국 그는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전용 84타입 25층 매물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오션뷰라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갭은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전부를 털어넣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으며 그는 아내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는 준비됐어. 그는 속초 아파트를 보며 확신했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리 없어. 성호 씨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6개월도 안 돼서 6,500만 원 올랐어. 내가 말했지, 여긴 10억까진 간다니까. 성호 씨에게 속초 부동산을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 우리 이제 대박이야. 선배 너무 고마워요. 거하게 한턱 쏠게요. 그들은 속초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함께 투자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원도에 투자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을 했죠. 그 중에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매물도 소개해줬습니다. 마치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았죠. 성호 씨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을 기록하는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움의 댓글을 달 때마다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죠. 성호 씨의 꿈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물론이고 속초 같은 지방 휴양지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잉 공급, 수요 감소, 그리고 기대했던 교통 호재의 지연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하락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성호 씨가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들어 시세가 5억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죠. 5억 초반에 올려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합니다. 심지어 23년 말에는 33층 고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존 시세였던 4억 5천만 원에는 전세를 줄 수 없었고 급하게 내려서 3억 8천만 원에 겨우 맞췄습니다. 부족했던 돈 7천만 원은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해 겨우 메웠습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세는 이해하겠는데 매매 가격은 대체 왜? 성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속초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20년간 모은 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속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배 말을 믿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속초 아파트는 화려한 오션뷰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초 해안가 일대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입주가 더디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의 카페 거리에 들어섰을 때 한적한 거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만 마주쳤죠. 이게 내가 꿈꿨던 속초가 맞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들러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바다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 실제로 안 들어왔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로 샀다가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죠. 실수요는 거의 없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급락한 상황이었죠. 지역 곳곳에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27층 매물의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